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동이 또 한 번 전 세계 지정학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달 기준으로 신정체제의 철권 아래 견고해 보였던 이란이라는 이슬람 국가는 거대한 시위의 불길 속에서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작된 초기 거리 시위는 정권 전복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이는 1979년 혁명 이후 전례가 없던 움직임입니다. 대외 문제에서 강경한 어조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마도 역사상 전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겉으로는 인권을 지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군사 관측자들에게는 미국의 행동 준비가 분명하다는 신호처럼 울립니다. 상황이 통제 밖으로 치달으면 테헤란과 마슈아드, 이스파한의 거리들은 시민과 치안부대 사이에 전장이 됩니다. 화염병과 거센 불길, 피로 얼룩진 충돌은 비교적 여러 출처가 비슷하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최소 2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다른 보고들에서는 그 수가 400명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숫자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동의 하늘입니다. X에서 널리 공유된 한 항공 지도는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군용 항공기 흐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략 수송기 C-17의 출현은 날이 갈수록 빽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장거리 공습을 지속시키는 핵심 수단인 공중급유기들도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미국이 정밀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후방 보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전환점은 미국 군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를 정조준한 여러 정밀 타격 방안을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IRGC는 테헤란 체제의 중추로 평가되는 세력입니다. 평가된 목표에는 전략지휘부와 통신시설, 그리고 특히 내부 탄압기구를 뒷받침하는 재정 라인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 없이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적용된 바 있는 외과 수술식 공중 개입 모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녹색 신호가 떨어진다면 중동에 파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며 미국은 공군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 체제는 생존에 늘어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란에서 시위의 불길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세계는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과 한 걸음 거리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유대 국가는 테헤란을 겨냥한 어떤 작전이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정밀 공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이란 시민 수백 명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일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전환점을 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재적 목표는 이란 군이나 지휘센터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안보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테헤란이 후원하는 대리 세력, 예컨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히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의 무장단체들은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처벌이 발동된다면 전술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다층적인 군사적 압력과 외교적 압력 속에서 다마스쿠스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테헤란이 비슷한 시나리오에 직면한다면 사용될 미사일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높은 정밀도와 기습 타격, 그리고 1000몇 시간 안에 탄압기구 전체를 마비시키는 능력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미국 전투기가 IS 잔당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후방 플랫폼, 공군 기지, 지휘 장비, 첨단 무기가 이미 지역 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이 시스템 전체가 외부에서 추가 병력을 들여오지 않고도 목표를 IS에서 이란 정권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과 텔아비브 권력의 회랑에서 논의되는 전망입니다. 바로 테헤란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금기였던 것이 이제는 전략 참모들 사이에서 진지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행된다면 이는 지난 20년 동안 중동에서 가장 큰 정치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핵 프로그램에서 대리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란을 둘러싼 위협을 깊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밀 타격 작전에 녹색 신호를 주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입니다. 이란의 권력 지형은 다시 그려질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판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은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40년에 걸쳐 절대 권력을 쥐어온 남자 최고 지도자 알리 커메네이입니다. 1989년부터 그는 중간급 성직자에서 출발해 국가의 생사를 좌우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위 탄압에서부터 해외 대리 세력 지원 전략까지 모든 것이 하메네이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이 권력 구조에서 이란 대통령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더 높은 단계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인물입니다. 정치 권력과 신권이 하나로 융합된 곳에서 말입니다. 그 뒤에는 악명 높은 탄압 도구가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지키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이 세력은 정규군과 병렬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군대이며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책임을 집니다. 이 조직은 약 19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보병부터 특수부대까지 완비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세계의 작은 국가들 GDP에 맞먹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IRGC의 핵심 역할은 방어 전쟁이 아니라 국내 반대 세력 탄압과 헤즈볼라 같은 무장 조직을 지원해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촉발한 원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2025년 12번째 달 28일 이란의 화폐인 리알이 단 1년 만에 가치의 90%를 잃으면서 시위의 물결이 폭발했습니다. 통화붕괴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지만 더 깊게는 내부 부패와 독재적 통치 모델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 권력 기계 유지에 전용되는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새어나온 비밀 지시만큼 혼란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드뭅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전국의 모든 상업은행, 결제망, 금융기관에 대해 첫 번째 달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부문은 정전 대비, 네트워크 연결 차단, 시스템 폐쇄, 그리고 분산 운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폭동이 확산되거나 금융 인프라 파괴, 심지어 전국적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란은 정치에서 금융까지 전면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상태에 있으며 지배층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새로 유출된 내부 메모는 이란 정권이 심각한 금융 위기에 직면해 국가 금 보유량 전체를 한 곳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같은 붕괴 직전 체제에서 공격이나 쿠데타를 앞두고 세계가 목격했던 경제적 전략 조치와 닮아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금융 통제 메커니즘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엘리트들이 사생 결단의 불균형 속에서 자산을 보전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은 전문가들에 의해 권력기구에 가해지는 극한 압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시위의 물결은 체제 완전 전복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대도시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높이 들거나 반정부 구호를 외칠 뿐 아니라 경찰서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워싱턴의 지원을 기대하며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고 지도자 아래의 현 지도 체제와 IRGC의 정교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절망을 반영합니다. 국제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은
10번째 날에 IRGC를 포함한 전략 목표를 겨냥한 구체적 군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들은 탄압 능력을 무력화하고 지휘 체계를 파괴하며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안보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는 정밀 타격을 포함합니다. 국제 소식통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 목표는 정권이 시민을 탄압하는 기본 능력을 제거하되 대규모 충돌이나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테헤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상황 통제를 위한 공동작전에 대해 논쟁해 온 바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정권은 어떤 외국 세력의 개입도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상황은 긴장을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통제가 되지 않으면 지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최신 세부 정보에 따르면 현재의 저항운동은 경제적 요구를 넘어 깊은 정치 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물결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거나 외부의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1979년이란 혁명 이후 중동에서 전례 없는 격변의 시기를 열 수 있습니다. 서방과 미국, 이스라엘 동맹 사이의 충돌이 계속 격화된다면 이란은 상당한 미사일 수량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중동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 공동체와 국제 분석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클 수 있으며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수천 기의 다양한 체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는 페르시아만과 레반트 지역의 여러 수도들에 있는 다양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미사일 체계에는 단거리 SRBM과 중거리 MRBM이 포함되며 사거리도 수백 킬로미터에서 2000킬로미터를 넘는 것까지 있어 페르시아만의 미군 기지와 텔아비브 같은 전략 도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되는 미사일 수량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발사대와 지휘부 수뇌를 제거하는 대규모 공습 이후 이들의 실제 전투 능력은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부 이란의 여러 발사대와 저장고가 타격을 받아 테헤란의 보복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란이 취약해진 요인 중 하나는 방공망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레이더와 SAM 체계, 발사 복합체를 제거하는 협동 타격 이후가 그렇습니다. 이는 반대 군대나 외부 세력이 권력의 궁전을 공격했던 체제들에서 나타났던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엘리트들이 모든 자산을 드러내고 전략적 위치를 재정의해야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권력기구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테헤란이 폭력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권력 공백이 형성되어 IS 같은 극단주의 비국가 세력이나 다른 무장단체들이 그 공백을 메울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은 지역 불안정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험의 연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술 파트로 넘어가 거의 탐지되지 않고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전투기 종류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 개입 작전에서 B-2와 F-35 라이트닝 IE의 결합은 테헤란 체제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는 최상급 도구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지 기술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층 연동 작전 수준의 현대전 운용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용으로 맞춤화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I 편대를 통해 그들은 심층 타격과 전자정보 수집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적 방공망 제거 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F-35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통합해 지상부대와 후방 폭격기로 전달할 수 있는 비행정보센터입니다. F-35 라이트닝 I2E는 로키드 마틴이 생산한 단발 전투기로 날개폭은 13.1m이며 레이더파를 분산시키는 컴포지트 재질을 사용하고 속도는 마하 1.6, 즉 시속 약 2000km에 이릅니다. 프렛 앤드 휘트니 F-135 엔진은 강력한 추력을 제공해 가속과 기동성을 높이며 공대공과 공대지 작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B, 이만큼 많은 무장을 싣지는 못하지만 F-35는 극도로 현대적인 센서 체계를 갖춰적이 위협을 인지하기도 전에 전자전 전장을 읽어냅니다. 고도 약 7,600m에서 F-35는 레이더 기지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을 무력화해 후속 정밀 타격의 길을 열게 됩니다. 2025년 6월의 12날 작전에서 F-35는 S-300 방공 체계를 제거하는 데 직접 참여했고 동시에 전자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IRGC의 지하시설을 특정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B-2 스피릿은 미국 공군의 심층 타격왕으로서 지휘 중심과 핵시설에 일어나는 타격을 수행합니다. 전익형 설계와 레이더 흡수 소재로 방공망에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날개폭은 52.4m, 최대 이륙 중량은 152톤을 넘습니다. B는 고도만 5,000m 이상에서 비행할 수 있고 공중급이 없이도 11,000km에 이르는 작전 반경을 가지며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원거리 기지에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B, 이는 18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GPS 유도 폭탄인 GBU-31과 JDAM 등을 포함합니다. 각 폭탄은 900kg에 가깝고 오차는 수미터 수준으로 견고한 목표를 타격하는 데 쓰입니다. GBU-57 MOP는 거의 14톤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 관통 폭탄으로 지하 깊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으며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F-35는 탑재량이 더 작지만 GBU-39 SDB 같은 소구경 정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한 번 출격에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AGM-158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 깊숙한 침투 없이도 목표를 파괴할 수 있으며 AIM-120 AMRAM은 적 전투기에 대비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F-35와 B의 결합은 이란의 신경 중추, 방공망 그리고 핵시설까지 정조준하는 최강의 조합이 됩니다. 협상이 닫히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산해둔 선택지입니다. 이란 개입이 발동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정밀 공습 연합작전입니다. 스텔스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작전으로 절대적 정밀도를 구현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IRGC의 탄압 시스템 전체를 첫 몇 시간 안에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B-2 스피릿은 주력창처럼 이란 영토 깊숙이 스텔스 상태로 침투해 레이더층을 뚫고 지휘센터와 무기고, 통제 벙커, 핵심 통신 거점에 타격을 가합니다. 18톤의 탑재 능력을 가진 B-2는 GBU-31과 JDM 같은 유도 폭탄을 싣고 지상시설이나 강화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폭발로 벙커 상부를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B-2는 GBU-57 MOP를 투입해 지하 핵 저장 시설이나 보강된 지소 같은 목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 타격 직후 F-35 라이트닝 EI가 투입됩니다. 단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방공을 정리하고 이란 전투기의 위협을 차단하며 무엇보다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F-35의 통합 센서는 남아있는 발신원과 통신 시스템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아이론돔 체계나 지역 내 미군 지휘센터로 전송해 전례 없는 통합 전장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F-35의 무장에는 GBU-39 SDB가 포함되며 이는 약 130kg의 탄두를 가진 소구경 폭탄으로 92km 이상의 거리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표적 조준 시스템의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F-35는 실시간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전에서 절대적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핵심 무장인 스파이스 2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가진 스마트 폭탄으로 사거리는 110km를 넘고
AI가 비행 궤도를 중간에 조종해 방공망을 회피하면서도 전략급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진정한 종합 타격 패키지로 만드는 것은 사이버 공격 능력과의 결합입니다. 공격은 MSAD 활동을 동반할 수 있으며 정보망을 파괴하고 내부 통신을 마비시키며 금융 통제를 무력화하고 심지어 AI로 IRGC 지휘관을 식별해 각 핵심 고리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끊기고 모든 지휘가 어둠 속에서 드러나며 모든 조정 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 외교 경고 대신 폭탄이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12시간도 되지 않아 이란 체제는 조직적인 반격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질문은 내부의 균열이 내부 붕괴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략 정찰 능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이 무인기는 고도 약 15,240m에서 운용되며 30시간 연속 채공이 가능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지휘센터와 작전 편대로 전송합니다. 어떤 작전이든 D-Day 이전에 이러한 플랫폼은 시위 밀도에서부터 발생하는 사상자까지 현지 상황을 고정해 기록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적인 데이터 기반을 제공합니다. 상황이 정권 교체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 UAV 정보 흐름은 델타 특수부대가 행동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GC를 타격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속에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타격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피하려면 절대적 정밀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수준입니다. 가정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해 봅시다. 이란이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어떤 밤에 보고가 나오길 민병대의 소탕으로 추가로 5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작전에 녹색 신호를 줍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의 형태를 띠지만 핵심은 시위 군중을 보호하고 IRGC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것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아라비아 해를 건너고 KC-135로 공중 급유를 받은 뒤 고도 약 9,140m에서 이란 레이더망을 조용히 통과합니다. 스텔스 코팅 덕분에 그들은 거의 유령처럼 체제의 핵심 방어층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란 산맥을 넘자마자 B-2는 곰QOM 인근의 IRGC 벙커에 GBU-31을 투하합니다. 지휘 시설이 평평하게 무너지고 전국의 IRGC를 잇는 전략 통신 거점들이 파괴되면서 그들은 협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F-35 8대가 이륙해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이란 영공에 침투합니다. APG-81 레이더가 남은 방공체계를 샅샅이 훑는 동안 선두의 F-35 2대는 50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GBU-39를 발사해 막사 밖에 집결한 IRGC 차량 행렬을 정조준합니다. 폭발과 함께 본부는 붕괴하고 차량은 파괴되며 테헤란을 향해 단호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물론 이 체제가 곧바로 물러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격화 시나리오에는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결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더 강한 대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힘겨루기가 폭발할 수 있으며 현재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